김지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날조 왜곡이라는 강한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거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때 그 발언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논란이 한창이었습니다. 급기야 더 나아가서는 이 XX라는 비속어도 없었다,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이 발언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그만해라라는 재비판과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겨냥.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다는 거죠? 동아일보입니다. 미국의 핵 항모 거리 맞추었다. 겨냥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시설이 있는 태천에서 평안 북도입니다.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한미연합훈련 하루 앞에 무력 시위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안보리 위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 서한 주고받은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심이 불필요하다, 좀 지나치다라는 김정은의 친서 내용도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빚. 오늘 경향신문이 오면에 쓰고 있는 소식입니다. 추경호 총리가 한은에 우회적으로 빅스텝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가계 빚 문제 심각하다라고 밝힌 겁니다.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 이자 부담에 직격탄 우려된다라고 추경호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렇다고 마냥 안 올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한국은행 일각의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환율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타깃. 한국일보가 오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키워드는 타깃입니다. 쌍방울 수사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타깃, 강도 높이는 검찰이다. 인력 늘리고 필요된 강제 수사 방침이다 전해지고 있어요. 위례 신도시 개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전면전을 소위 선포한 상황인데 검찰은 자신만만한 분위기, 납득할 만한 결과로 입증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사장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억 원 상당의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어. 가을의 제철인 별미 전어. 과연 중앙일보 어떤 뉴스 쓰고 있을까요? 전어입니다. 가을의 맛까지 바꾼다. 지구온난화가 빚은 금전어다. 귀에서 금전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전어 어획량이 확 줄었어요. 1990년대에 잡혔던 전어 어획량 2220톤. 그런데 지난해 859톤으로 확 줄었다라는 겁니다. 수온 상승 때문에 가을 전어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어 가격도 킬로그램당 가격도 확 뛰었다고 합니다. 이 전어가 안 잡힌다. 지구온난화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면 전어가 안 잡히면 집 나간 며느리들은 어떻게 돌아오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한신대 교수 김수경 교수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출신 김연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정혁진 법전 들고 나온 대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그 비속어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후 첫 도어 스태핑도 저희가 실시간 생방송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수북히 쌓인 난제라는 제목입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도 기자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을 할 예정인데 마침 지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출근길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5박 7일 동안 런던, 뉴욕, 토론토, 오타와 4개 도시를 다니면서 많은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엔의 기조연설로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법치라는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국격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고 국제연대를 강력히 지향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정기조 및 대외정책의 원칙이라는 점을 알림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국제협력을 기하려는 나라,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 또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 기업이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밝혔다는 점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순방의 또 하나의 그 코드는 디지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뉴욕이 디지털과 IT의 새로운 또 그 도시로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NYU 그 대학과 또 AI의 그 메카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을 찾아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 자리를 가졌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의 투자 기업에 대한 그 유치 행사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주면 우리나라에 일자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더 유능한 정부가 되고 규제 개혁이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그 IRA 문제는 제가 그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까 이게 뭐 100여 개국 이상이 모이는 그런 그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무슨 장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이 나토만 해도 30개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모들에게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그 대신
장관 베이스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IRA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시다 수상과의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나토에서 AP4하고 하고 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양자로 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는 한 번에 이렇게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좀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 그래서 일본 내의 또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 양국 국민들의 좀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양국 기업들이 상호 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양국의 그 성장에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이번 네.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행사장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발언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요. 저는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출근길 도어 스탬핑에서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논란이 됐던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동맹이고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과 다른, 즉 왜곡된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대통령 본인의 강경한 메시지였습니다. 즉 대통령실이 앞서 밝혔던 것처럼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금요일에 다시 들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날리면 이라고 발언했다라고 대통령실은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언급하지도 않은 바이든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첫 보도를 한 특정 언론 매체 등에 대해서 여권을 중심으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통령의 문제 인식도 같은 것 같습니다. 특정 언론 매체의 이 바이든이라는 단정적인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다. 이 보도 때문에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대통령이 직접 강한 유감 표명을 한 것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지금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대통령의 발언 조금 전에 입장 들으셨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대통령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난 바이든을 언급한 적 없는데 특정 이제 매체에서 첫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바이든이다. 이 XX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들어봤는데 과연 바이든일까 싶은 대목도 있었는데 대통령 본인은 바이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한미 동맹을 왜곡하려는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대통령의 강한 비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오늘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내용을 보니까 외교 순방에 대한 성과가 이제 국내에서 재조명되고 있지 못하고 오로지 그 비속어 논란이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먼저 표현하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외교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언론의 관심은 그 비속어 논란에 역시 쏠려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신 것을 보면 저는 두 가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본인은 바이든이라는 표현을 쓴 게 없다라는 걸 지금 강하게 표현하신 거고, 예. 두 번째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주말 내내 이거 갖고 이제 듣기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깨달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언어를 발음을 인식을 할 때 앞뒤 문맥을 갖고 인식한다는 걸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앞뒤 문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사실은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특히 예. 그 명사를 우리가 외국어 발음이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면 굉장히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요. 처음에는 이제 MBC가 그랬나요? 자막에 바이든이라고 못 박아서 이제 언론이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은 바이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보니까 정말 바이든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설명이 있었죠. 이건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그 뒤에 박진 장관의 발언을 같이 포함해서 들으니까 정말 난리면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여기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풀단에서 영상을 받아서 처음엔 영상에 자막이 없이 관련자들한테 이제 공유가 되었고 이것을 처음으로 공개한 MBC는 자막을 달 때 적어도 대통령실에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했는가 MBC가? 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MBC가 이것을 단독 보고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확인은 없었고요. 대통령실은 이것이 계속 공개되고 나서 논란이 되자 이것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또 좀 주안점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 확인도 되지 않은 이 영상이 야당 지도부에게 먼저 전달된 것이 지금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엠바고가 풀려서 공개되는 시점 전에 야당 지도부에선 이것을 입수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게 정치부 기자들 톡 안에서 돌았다고는 하는데 정치부 기자들 안에서 공유된 영상에는 분명히 자막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MBC가 단독으로 자막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사실은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초기의 번역이 무분별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미국의 대통령을 겨냥한 것처럼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의 취재와 보도 원칙을 지켰는지 MBC에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논란 또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확실히 통상 그 대변인단도 있고 홍보실도 같이 홍보 수석도 동행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은 이 같은 보도를 하기 전에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재를 하는데 그런 사실관계 확인이나 취재 없이 특정 언론사 즉 MBC가 바이든으로 단정해서 보도를 했고 어떤 야당과의 어떤 먼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까? 네, 지금 그 야당 원내대표가 이걸 공개적으로 발언할 때 엠바고 시간하고 거의 맞물려 있었어요. 근데 보통 엠바고 전에 입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엠바고는 전체 풀에 대한 엠바고고 MBC가 단독으로 자막을 달아서 공개하는 거에 대한 엠바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단정적으로 MBC가 자막을 든 것과 동일하게 야당 지도부가 언급을 했다면 저는 MBC의 자막을 미리 야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발언 갖고 구설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한번 이게 보도가 되고 나면 기사화되고 나면 사실 이걸 수습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대통령이 외교 순방 중이고 또 그것이
우리와 굉장히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한미동맹의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않고 이게 설사 사실로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이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점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아 의원님의 의견이고요. 전재수 의원님, 예. 대통령의 발언도 지금 여당 김연아 의원님의 문제의식과 같은 것 같아요. 나는 바이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특정 매체가 바이든으로 단정해서 나가고 그 전에 민주당이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이든으로 이제 단정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한 거 아니냐. 자, 이런 지금 비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귀가 있으면 좀 들으시고 눈이 있으시면 좀 보시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느닷없이 5천만 국민들에게 갑자기 듣기 평가를 하고 하게 만들고 또 5천만 국민들을 마치 난청이 있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지금 10번, 20번 듣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 참 뭐라고 제가 이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도 참 이게 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로 들면 지금 MBC 탓을 하는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해외 순방을 나가게 되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단이 규모가 큽니다. 이 기자들이 전부 취재하러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풀 기자단이라 그래서 이걸 구성을 하는데 몇몇 언론사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취재한 내용을 나머지 들어가 취재하지 못한 기자들에게 언론사에 공유를 하거든요. MBC가 그날 풀 기자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수행 기자단을 대표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 언론사 저 언론사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MBC가 풀 기자단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게 MRG 카메라입니까? 방송용 카메라에 다 담아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생방이 다 되고 있었어요. 유튜브로 다 되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이 땡땡 쪽팔려서 이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쭉 방송되고 있는데 이제 네티즌들에게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사에서 공식으로 보도되기 전에 이미 트위터, SNS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특정 언론이 짜깁기 했다, 왜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풀 기자단으로 들어간 건데 그리고 공유를 다 한 건데 그것을 MBC 책임을 돌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야당 지도부가 먼저 알고 있었다. 아니 먼저 알았죠.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먼저 알았죠. 왜냐하면 트위터, SNS에 난리가 나가지고요. 온 세상 천지에 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걸 야당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언론이 보도되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수행했던 기자들에게 이 보도는 국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에서 수행했던 기자단 이 단체 카톡방입니까? 거기에 협조 요청까지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특정 언론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짜깁기 하고 왜곡 보도했다. 야당이 미리 그것을 특정 언론사인데 받았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가져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걸 잘못했다 그러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실제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와 야당 지도부의 비판 들어보고 나서 또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의 입장도 함께 듣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무능하고 거짓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순방 외교,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 지금 대통령의 입장도 거짓말이다. 라고 비판하는 듯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력을 집중하여 외교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정당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젠 사적 대화까지 이용해 동맹 관계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야당으로서 지적을 하십시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를 펼치는 대통령을 깎아내리면 민주당이 박수를 받는 것입니까? 제발 국익의 회방꾼 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의 비판을 했습니다. 조작 선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 야당 좌파 언론이 윤 대통령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 기회로 이용했다. 김기현 의원, 광우병 사태 획책 무리들 꿈틀, 나라 혼란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이다. 나경원 의원, 최초 보도방송사에 의도된 왜곡, 조작에 따른 국익 훼손 책임져야 한다라는 비판 있었습니다. 자,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하신 그 발언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뭐 MBC가 좀 부주의한 부분이 있죠. 사실 정확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막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저도 주말 내내 뭐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런 자막을 보면서 들으면 그렇게 들리고 또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들리거든요. 이제 문맥에 따라서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B라는 욕설을 했고 뭐 쪽팔린다라는 굉장히 좀 비속어 같은 품격 없는 말을 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거칠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유감 표명은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싶고 또 MBC에 대해서는 좀 당연히 대통령실에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잘못 만약에 보도가 될 경우에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맞느냐라고 확인하고 만약에 대통령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문의를 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라고 보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본인의 발언이 좀 품격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잘 설득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이 한미동맹을 일부러 훼손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빠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에게 이삐라고 했다고? 화가 나야 당연한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아니야. 우리한테 욕을 한 게 아니고 당신은 바이든에게 욕을 한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한미동맹을 계속 훼손하려고 일부러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불만을 얘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 일부러 얘기한다. 아마 그런 뜻에서 한미동맹을 일부러 훼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아마 의혹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국민들 내부에서도 엄청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뭐 다르게 들을 수 있고 저는 뭐 맥락을 앞뒤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날리면이 좀 더 맥락에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그 60억 불 공여가 통과가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창피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걱정을 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저는 날리면으로 들었는데 물론 그건 제 귀에만 그런 것입니다만 뭐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이 좀 부적절한 욕설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시고 MBC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는 특정 매체의 보도와 야당의 반응에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그 발언이 바이든 이어야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재수 의원께서는 전국민 난청검사라고 꼬집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제 귀와 오늘 나와 계신 패널들의 귀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청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들어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들어보셨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누구는 바이든이라고 하고 누구는 날리면이라고 하고 있고 어쨌든 해당 매체는 바이든으로 확신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해서 보도를 했고 민주당도 이건 우리한테 욕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다 하고 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그게 왜곡이다라고 하고 있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전재수 의원님은 강철 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해병대죠. 그 다음에 이제 김진 앵커도 아주 뭐 그 운동선수급의 이제 그 몸을 갖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아 그걸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네네. 어쨌든 저는 방위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건강검진하면 항상 불안한데 그래도 늘 자신이 있었고 문제가 없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청력. 아, 청력에 자신 있습니까? 청력은 제가 자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쭉 들어보면서 자신감을 많이 좀 상실했어요. 예. 근데 법적으로 좀 이상한 건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은 국회라고 하거든요. 미국은 국회라고 안 해요. 의회라고 그래요. 예. 왜 의회라고 그러냐? 영어로도 틀려요. 내셔널 어셈블리하고 컨그레스하고 뭐 의원님들 계시지만 미국은 상원하고 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국회 구조가 틀리다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회라고 한 건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김수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 국회로 인해 가지고 바이든이 쪽팔릴 일이 있을까?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쪽팔릴 일이 생겨요. 왜 생기냐면 우리나라 헌법 60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1억 달러니까 환율 올라가 1,400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돈이 그냥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한국 돌아와가지고 국회에서 다수당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주면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을 찾아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사흘 전에 어떤 글이 올라가 있냐면 대한민국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가 본인이 여기 참석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흘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들어가면 아마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MBC 기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국회고 미국은 의회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라고 분명히 대통령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귀에, MBC 기자의 귀에 바이든이라고 들렸다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왜 한국 국회인데 의회라고 안 하고 한국 국회라고 했는데 왜 바이든이 여기서 나오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대통령실이나 누구한테라도 확인을 갖다가 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상하다라고 뭐 했어야 되는데 그 MBC 자막 보면은 가관이잖아요. 국회 앞에 아예 미국이라고 가로를 쳤단 말이에요. 미국 국회란 말은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저 MBC 기자가 한국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분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괜히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MBC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대통령실에서 이거 바이든 아니고 내가 늘 하던 말 습관대로 좀 실수했는데 그거는 그냥 승인 안 해주는 게 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으면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그런 소모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쯤에서 빨리 어쨌든 마무리를 갖다가 하고 그 정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야당에서는 이거 바이든이 맞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일단은 통칭해서 미국 국회를 의회라고 그러죠. 근데 통칭해서 국회라고 씁니다. 그것을 몰라서 의회로 안 쓴 것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프랑스 국회, 영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 미국 국회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로 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다. 의회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건 이야기가 기니까 일단 빼놓도록 하고 네. 이게 미국 의회든 바이든이든 또 대한민국의 국회든 민주당을 향해서 욕하고 비속어를 썼던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여기저기 댕기시면서
대통령이 욕하고 다니는 거,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속어 쓰고 다닌다. 더더구나 이것은 외교 무대 아닙니까? 특히 이번 외교 무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외환 보유고 때문에 한국은행이 국민연금하고 급하게 통화 스왑을 엊그제 했습니다. 미국하고 통화 스왑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100% 전기차가 생산이 되는데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1,000만 원 조금 더 되는 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48조 만나고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보십시오. 이번에 호스트 대통령실이 해명이 또 이제 거짓말을 낳고 있는데 이번에 호스트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장소에 기시다 총리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정한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그것도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진은 있잖아요. 일본 기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행했던 기자들은 사전 공지도 없고 이래가지고 사진 한 장 못 찍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태극기도 없이 테이블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고 온 겁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국회든 민주당이든 바이든이든 미국 의회든 간에 이 땡땡 쪽팔려서 국가의 품격은 대통령의 어느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야, 저 나라 국민들 대통령은 욕하고 다니는 대통령이다 이래버리면 대한민국 국민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닙니까? 국익은 어떡합니까? 제발 좀 논점을 좀 흐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민주당이 또는 언론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정치적 경쟁자가 공격하는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와 과정을 점검을 해서 시스템을 고치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다음번에 해외 순방 나갔을 때 큰 국익의 대변자로서 국익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더 잘하면 됩니다. 왜 나토 갔다 왔을 때 지지율 6% 빠지고 이번에 해외 순방 다녀오셨을 때 또 지지율 5%가 빠집니까? 이걸 보셔야지 자꾸만 이렇게 물타기 하고 남 탓하고 언론 탓하고 해가지고 국익이 수호가 됩니까? 저는 다시 한번 논점 흐리지 마시고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 이 말씀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논점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하고 싶습니다. 진짜 논점을 흐리는 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유엔 연설 과정에서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동 과정에서 자기 보좌진들, 장관들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겁니다. 저 영상을 보시면 잡음도 많이 끼워져 있고 사실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꼭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발언이 정당했다,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도 사적인 자리에서 지금 언급되는 단어들 우스갯말로도 쓰고 씁니다. 근데 뭐하고 제가 비교하고 싶냐면요. 저는 정말 민주당처럼 전 정권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회에서 의원들과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갖고 그게 다 방송으로 녹음이 되는 상황에서 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그 기억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런 공식석상이라고 좀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좀 되묻고 싶고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MBC가 자막을 달아서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고 순방을 갔다 오셨는데 지금 모 방송국에 땡땡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원들 한 마이크 꺼졌는데 나온 것처럼 하기도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만약에 다뤄서 진짜 국민들에게 이게 무엇으로 들리십니까? 라고 방영을 했다면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식 뉴스에 단독으로 내놨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취재 기본 원칙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특히 이게 국익과 관련된다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반드시 확인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확인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팽팽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행사 당시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발언.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요. 글쎄 뭐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라고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말이다라는 공세를 취하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서는 특정 언론과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맞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 땡땡 그 비속어도 없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배현진 의원인데 음성연구대학에서 잡음 제거하니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아주 잘 들렸다. 이 사람들이었다. 박수영 의원 음성학 전문 교수에 부탁해 잡음을 없애보니 이 사람들이다. 유상범 의원 과학적 입증을 통한 반론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수경 교수님 글쎄요. 이게 잡음을 제거해 보니 이 사람들이로 들렸다라는 게 뭐 의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이러면 더 헷갈리지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 주장은 국민의힘 일각 몇 분의 주장이지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 XX들이라는 단어도 없었다면 애시당초 김은혜 수석이 브리핑할 때 욕설도 없었다라고 반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욕설은 없었다라는 반박은 안 하고 있는데 조금 배현진 의원 등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공교롭게 또 김은혜 수석이나 배현진 의원 모두 다 또 MBC 출신이군요. 이게 참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이 B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한 욕설은 아니지만 욕은 욕이죠. 욕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물론 뭐 윤 대통령을 이제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너무 지나치게 아무 잘못이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 민주당에서 쌍디귿이냐 쌍지읒이냐의 논란을 벌였던 최강욱 의원이나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아무 잘못이 없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두둔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입지를 더 좁아지게 할 뿐이고 특히나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본인의 그 품격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 표명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지금 없었다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두둔이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과 관련된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휘부 전격 교체, 검찰 쌍방울에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간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기존의 법카 1억뿐만 아니라 4억 원 상당의 불법 수수 혐의를 검찰이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보도입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총 4억여 원의 불법 수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억여 원,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액수가 더 크죠.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법인카드를 여러 장 제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3억, 법인 차량 3대, 차량 리스비 1,000만 원, 쌍방울이 부담했다. 측근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9천여만 원. 이거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으로 판단, 합해서 4억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억 중 2억 5천만 원은 뇌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1억은 평화부지사 시절, 1억 5천은 킨텍스 사장 시절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까지는 팩트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1억보다 더 금액이 커졌다라는 보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보도 내용이 꽤 흥미로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수사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4억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들이 해명을 잘하면 그 금액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그 혐의가 뇌물죄거든요. 근데 뇌물죄는 누가 당하는 것인가?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 그런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화영 지사가 2018년 7월 달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018년 7월 달에 취임하면서 평화부지사로 이화영 전 의원을 그 선임을 갖다 한 거죠. 그래서 2020년 1월 달까지 경기도 지사 부지사를 했었으니까 그때는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때 뭐 돈 받고 법인카드 받고 향응 받고 뭐 차량 받고 이런 것들은 다 뇌물죄로 포섭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킨텍스 대표가 2020년 1월 달에 이제 물러난 다음에 2020년 9월부터 킨텍스 대표 임기가 3년이거든요. 지금까지 킨텍스 사장이에요. 그런데 킨텍스 대표인 경우에도 이제 뇌물죄가 포함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킨텍스가 경기도하고 그 고양시하고 산자부가 3분의 1씩 출자한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지방출자법에 적용을 갖다 받거든요. 근데 지방출자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킨텍스의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를 떠나가지고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으로 의지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킨텍스 사장하면서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킨텍스 사장 정도 되면 연봉도 많고 뭐 판공비, 뭐 법인카드, 뭐 굉장히 거의 뭐 무제한급으로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에 뭐 차도 받고 법인카드도 받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해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킨텍스 사장 재임 시에 받은 그러한 모든 향응이나 그런 것들도 법인카드들도 뇌물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한 것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통상 억울하면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이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텐데 이화영 현재 킨텍스 사장이에요. 공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조직이 킨텍스인데 이런 방구 해명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그 또한 무책임하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뭐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또 그런 거 여러 번 또 행사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 명분이고 그런 것보다 지금은 형사 재판이 눈앞에 있는 거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벌금이며 온갖 손해배상 청구 다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 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긴장하면서 변호사 조력 받아가지고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가리고 삼가하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법인카드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했겠죠. 억울하다고. 예. 네. 안 받았는데 발언을 안 할 이유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이 공범으로 그 구속영장 청구됐던 그러한 그 측근 뭐 구속영장 기각되고 그랬으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은 듭니다. 예. 어쨌든 이화영 사장의 입장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화영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쌍방울 부회장과 관련된 보도도 나왔는데 이 증거인멸에 직원 협박까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쌍방울 부회장 A씨 부하 직원에게 지난해 10월, 이 10월은 이화영 법인카드 사용 의혹 제기 후라고 해요. 감사실 등 컴퓨터 모두 교체, 하드디스크 망치로 파손, 검찰 수사받은 부하 직원에게 화내며 협박 발언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이 증거인멸에 협박까지 있었다라는 보도예요. SBS 단독 보도인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 이화영 사장이 지금 아무런 반박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그다음에 그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를 제공했다고 하는 쌍방울에서 이제 이렇게 증거인멸의 어떤 정황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이 사실상 거의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저는 도대체 왜 업무용 차량이 3대씩이나 필요했을까? 법인카드도 하나가 아니라 왜 여러 개가 필요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화영 사장이 그렇게 막 욕심이 많고 낭비벽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하고 같이 공유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전직 그 이화영 사장의 보좌관이었던 A씨, 그분은 이제 쌍방울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책만 걸고 급여를 얼마 받았던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쌍방울 간의 유착 관계는 이제 아태교류협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경기도에 이화영 부시사가 있을 때 도와줬다. 또 그것이 지금 이재명 도지사 있을 때 같이 알고 있었던 인지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 하나. 또 이 아태교류협회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당시, 대통령 선거 당시 그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또 김성태 회장을 해외 도피시키는데 많이 조력했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이 사항이야말로 양파의 껍질처럼 그 내용, 그 끝이 그 결말이 좀 기대되는 정말 흥미진진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쉈다라는 한 보도 내용도 나왔어요. 그 쌍방울 부회장이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라는 것을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죠. 안 그렇다면 하드디스크를 그냥 망치로 부술 일은 없고, 김수영 교수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검찰이 증거를 날조할 거기 때문에 미리 내가 증거를 보존해 두기 위해서 PC 하드디스크를 보존했다라는 뭐 유시민 씨의 주장도 정경 이슈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만, 이거 망치로 훼손을 했다. 굉장히 과격한 방법이네요, 사실이라면. 필사적으로 감춰야만 했던 무엇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뭐 쌍방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검찰이 뭔가 훼손할까 봐 자기가 미리 손을 썼을 수도 있지만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뭔가 필사적으로 감춰야만 했던 그 비리들이 있는 것인데,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시면 포렌식이 안 되니까 뭐 아무래도 포렌식이 어렵겠죠. 복원하는 것도 어렵고 아예 망가져 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훼손을 한 것 같은데요. 참 의문스러운 게 쌍방울이 단지 대북 사업의 조력을 얻기 위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이렇게까지 수억 원의 돈과 뭐 그 보좌관을 일하지도 않는데 직원으로 올려서 돈을 주고 아니면 차량을 뭐 3대씩이나 이랬어야 됐을까? 그 대북 사업이 사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돈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그 이화영을 넘어선 그 위에 누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랑 이재명 지금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고 하고 측근이라고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 둘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는 건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지금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지금 킨텍스 사장에 대한 지금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검찰은 이제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갔을 때 그 뒤에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수사의 칼날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너머에 누군가를 향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정하게 그 커넥션을 살펴보겠죠. 섣불리 괜히 건드렸다가는 검찰도 역공을 당할 수 있고 괜히 엄한 사람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굉장히 칼을 벼르면서 혹시나 면밀하게 무엇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저는 이 보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었던 게 쌍방울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었나, 아니면 너무 뭐랄까 지나치게 순진한가, 혹은 이화영 사장이든 누군가 쌍방울을 속였나, 아니면 대북 사업 이건 명분이고 뭐 다른 목적이 있었나,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게,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있는 광물을 남한에 있는 특정 기업이 독점권을 갖고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는 마치 무슨 공상 소설에나 나올 법한 사이즈와 규모의 사업이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게 남북 철도도 지금 연결이 안 된 마당이고 개성공단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기도 못 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주고 리스 차량 제공하면 북한에 있는 광물을 쌍방울이 개발할 수 있다? 아, 이게 무슨 상상력입니까?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쌍방울 회장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태국으로 알고 있는데 태국하고는 우리가 이제 사법 국제 공조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횟감을 뭐 실어 날라서 먹고 있다, 뭐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정도 검찰이 알 정도면 네. 소재를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해외 도피 중인 분 빨리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서 한국으로 소환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대표든 또 그 측근이든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죄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검찰의 일부 주장이고 언론의 일부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확정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렇죠.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어제입니까? 그 이화영 대표의 측근 A 씨라고 하는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기각의 사유도 좀 봐야 될 텐데, 이화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것이고, 저는 수사, 기소, 재판을 통해 가지고 죄가 있으면 밝혀져야 되고 또 재판을 통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과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과거 이화영 전 지사, 부지사와 관련된 발언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화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그럼 같이 그렇지, 뭐 거의 진짜 높으신 분이네. 아니 낮습니다. 지사님이 고용자이기 때문에 예. 고용자가 잘 잘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출마해야 되고 안 잘리면 출마하시는 안 잘리면 거고. 계속 일하고. 이재명 지사께서도 계속 함께 북측하고 동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북측과 합의했었던 여러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기도 했었고. 이 가운데 검찰이 쌍방울 수사의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등이 뭐 대장동, 위례, 쌍방울, 성남FC 등등인데 관련 수사 인력을 늘렸다. 위례 신도시 개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필요시 강제 수사 방침이다. 쌍방울 관련 수사 지휘부도 전격 교체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사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반발하고 있고요. 검찰에선 거대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데 허투루 덤비겠냐, 납득할 만한 결과를 입증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검찰이 수사 지휘부를 교체했다. 네.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제 저보다 좀 더 이제 후배들이시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 두 차장이 뭐 연수원도 동기고 경력도 되게 비슷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남부지검이 이제 금융 전담 그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 부장도 다 순차적으로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바꿨는지 저도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수사팀에다가 긴장을 주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듯이 검찰에서 이렇게 허투루 하다간 오히려 크게 역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차근차근 수사를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열 재정비 차원일 수 있다? 네네. 그렇군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수소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순방이 끝났고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단독 일정이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공개된 단독 일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김건희 여사의 단독 일정이 있었군요.
네. 뒤늦게 이제 알려졌는데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먼저 미국에서는 뉴저지주에 있는 참전 용사의 집을 방문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좀 만나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요. 또 23일에는 캐나다 총리 부인과 국립미술관을 관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술 관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캐나다 총리 부인과 아주 이제 그 관심사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날에 캐나다 참전 용사 보훈 요양병원을 방문해서 당시 한국 정전에 참전했던 간호장교로 참전했던 100세의 지금 할머니가 되신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표한 건데요. 사실 이번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일 잘했죠. 아무런 뭐 사고도 없었고 논란도 없었고, 물론 논란은 그 야당에서 일부러 만든 논란이었죠. 사실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지금 아주 무사히 잘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고 오셨는데 그 이전에 나토 순방이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밖에 드러나지 않는 행보를 했던 건데, 또 일각에서는 그럼 왜 비공개로 했냐, 공개로 하지, 기자들 데리고 가서 다 보이게 하지 왜 비공개로 했냐라고 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또 공개 행보를 보여서 기자들을 데리고 갔다가 꼬투리를 잡혀서 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조심하시느라고 비공개로 가신 것 같고, 사실 그 모자를 쓰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사실 모자 쓸 수 있는 거였고 당연히 영국에서 요청한 드레스 코드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아무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예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분들,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사람들, 김어준 씨 등등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번 성과의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영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 하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김건희 여사가 무사고, 사고를 내지 않은 게 가장 큰 소득이고, 김건희 여사가 가시면은 무슨 언행을 하시면은 국민들이 조마조마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재까지는 무사고. 김연아 의원님, 요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도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무사고 무슨 반어법이시죠. 예, 뭐 공사 현장도 아니고 무사고 며칠. 뭔데 김수영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뭐 순방에선 전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트러블이 없었는데 무사고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어떤 그 틀이겠죠, 프레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 발언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 야당과 저 언론의 관심이 얼마나 그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다른 국가에 가서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을 만나던 어쨌든 그때 저희가 제일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용이 빠지고 카메라 셔터만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 두 분의 진실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는 물론 언론의 관심을 통해서 좀 뭔가 사고 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저는 없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카메라 셔터가 중심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연이 주목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일정이 공개냐 비공개냐를 갖고 이 부속실에 대한 사실 재건 논란이 계속 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언론의 지나친 관심은 조금 경계하되, 그래도 대통령 부인의 좀 일정이 어느 정도 좀 공개되고 좀 투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이참에 조금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영부인의 일정을 이렇게 비공개로 한 건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또 혹시 몰라서 좀 걱정돼서 기자도 안 부른 것도 있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아니,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이 카메라가 있을 때하고 카메라가 없을 때하고 굉장히 행동이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하던 것도 카메라 앞에 있으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오히려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방정 정청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영부인 걱정을 세게 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물가에 애놓은 것처럼 혹시 사고치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는 혹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왜 또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안에서 혹시나 또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어쨌든 뭐 무사히 순방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인데 이 외교안보 쪽을 취재하는 기자들 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힌트는 여기까지. 실루엣 보면 아시죠? 김정은 북한 김정은인데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친서에 김정은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죠. 당시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가 완성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과 달랐죠. 이틀 뒤 9월 21일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위 친서를 보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향후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하길 희망한다. 문 대통령이 우리 문제에 표출하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라고 소위 뒤통수를 쳤다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김정은 나이도 젊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요즘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에? 어디 그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전재수 의원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고립된 북한한테 잘해보자고 손 내민 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고 미국과의 오작교 다리 놔준 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고 남들 다 욕할 때 욕 먹으면서 어떻게든 북한 다독거리면서 야 비핵화해라 설득했던 것도 문 전 대통령인데 회담 끝나자마자 트럼프한테 편지 보내서 문 전 대통령이 자꾸 관심을 불필요하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보시면 좀 개인적으로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한 거죠. 네, 섭섭할 수가 있죠. 근데 저게 외교입니다. 외교에는요 피눈물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국익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런 식으로 합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원칙은 뭐냐면 북미 당사자 해결 원칙이었습니다. 네. 북미 사이에. 왜 북한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빠져 있거든요. 네. 정전협정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빠져라. 당신들은 정전협정에 사인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아닌데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하냐.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직접 하겠다라는 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시 9.19 그 이제 다리에서 만나고 굉장히 좀 그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미국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저거들끼리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러한 관심은 사실은 북미 당사자 해결 원칙에 비춰볼 때 과도한 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교가 저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순방 다녀오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뭐 이런 것도 함께 아울러서 좀 반면 교사하고 둘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외교가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혹시 북한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왜냐하면 한반도 운전자돌이라고 했었고 우리 사이에 뭐 완벽한 신뢰가 됐다고 했고 비핵화도 완벽한 단계로 나아갔다고 했지만 바로 뒤에선 딴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외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북한이 어떻게 속내는 어떨까? 미국의 속내는 어떻겠지?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그런 계산을 치밀하게 전부 다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 것은 국익의 옹호자이자 국익의 대변자이면서 국익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저는 냉철한 계산은 전부 다 합니다. 국익의 수호자. 그럼요. 냉철한 계산 속에서 외교적 발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도. 계산에 다 있었습니다. 예. 자, 그 계산하고 있었을 그때 당시 화기애애했던 장면 보시죠.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뭐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결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완벽한 신뢰와 우정이 쌓였다고 했지만 김정은은 저 때도 속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불필요한 관심을 나한테 보여 라고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셈이 됐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속내는 또 어떤 속내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죠. 이건 뭐 이거 김주영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생각할수록 좀 괘씸하네요. 김연아 의원님. 저는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저게 김정은이 아니고 미국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민주당은 어떤 표현을 썼을까? 뭐 딱 나오더라고요. 4글자. 외교 참사. 저 당시에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기억하는데요. 저 때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막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김정은 위원장 편만 들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저 표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뭐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을 형편이다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 문재인 대통령 고유의 표정 있잖아요. 허허허 하는 걸로 넘어가시면서 그때도 참았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우리가 더 많은 수모를 당한 거 아닙니까? 글쎄 이게 외교라고 얘기하시니까 참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우리가 물론 외교에 피도 눈물도 없죠. 그러나 너무 북한에만 그동안 우리가 매달리고 북한에게만 참아줬던 게 아닌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하고 우리도 북한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되짚어 볼 때가 아닌가. 아까 전재수 의원님 외교 라인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것도 동의합니다. 근데 동시에 북한에 대한 우리 입장과 전략도 한번 이참에 재정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느낀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외교란 건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도 동감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막연한 믿음은 사실 실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 또한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북한은 언제 우리에게 등 돌릴 수도 있다라는 항상 그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하루 앞두고 평안북도 태천 일대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NSC 열렸고 이건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요. 도발 행위다라는 비판의 논평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할 텐데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이번 주가 아주 매우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왜일까요? 주제 보시죠. 운명의 한 주예요. 물론 운명의 한 주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또 운명의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가처분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결과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미래가 달려있는 한 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가처분 무한궤도의 이제 5번째 가처분에 대한 또 이제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고 또 윤리위에서도 이준석 이제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일단 가처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5번째인지 6번째인지 4번째인지 모를 그 가처분의 결과가 나온다 이번 주에.
그렇죠. 이 당헌을 바꾼 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가처분을 걸었잖아요. 가처분 심리 기간이군요. 28일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들이 나올 예정인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1차 비대위가 무산되고 2차 비대위를 만들었고 지금 이것까지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게 되면은 2차 비대위까지 무산되면 사실 3차 비대위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아니 28일 가처분 변론할 때 또 같은 날 윤리위 추가 징계 심의도 열리네요. 28일이 굉장히 결전의 날입니다. 그날 28일 무슨 많은 날인가요?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 설령 이제 가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징계를 아주 강하게 받게 되면은 뭐 제명에 해당하는 거의 그런 준하는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준석 대표가 퇴출되는 시기 되어 버리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너무 이제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빨리 이 상황을 봉합하려는 마음에 여러 가지로 좀 무리수를 둔 것들이 있어요. 사실 1차 비대위 그러니까 이제 무산되자마자 바로 2차 비대위 만든 것도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렇게 됐었고 이번에도 뭐 재판부를 바꿔달라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을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순리대로 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결국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봉합하고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다시 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모쪼록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상황이 좀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28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어떻게 달라질지 시나리오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인용되면 3차 비대위 또 비대위를 한다고요? 설마 또 비대하겠습니까? 그럼 뭐 전주의 의원은 비대위 지금 2번째, 3번째 또 합류합니까? 아닐 것 같고 주호영 원톱, 그렇죠. 원내대표를 뽑혔으니까 원톱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겠죠, 아마. 만약 기각된다면 이 정진석, 주호영 투톱에 지금 안정적인 체제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가 된다는 건데 만약에 징계가 나오면 최소는 당원권 정지 3년, 이러면 총선 출마 불가. 최대 제명도 거론되고 있다. 정혁진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거기에다 이화영 전 지사 그 구속적 부심도 아마 영장 실질 심사도 그날이 있을 거예요. 28일. 뭐 최대의 날이네요. 예, 수요일 날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인용이 되면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일단은 그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하면은 1심은 같은 재판부니까 아마 기대하기 힘들 건데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그 황정수 부장판사하고 다른 생각하는 그 판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가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어쨌든 주호영 대표 체제 하에서 이제 법적으로 계속 고등법원, 대법원 그 다퉈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징계는 제 생각에는 한 탈당 권유 정도 나오는 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정직 그 6개월이면 상당한 중징계인데 그걸 이제 정직을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간만 늘리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명까지 하기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 굉장히 결정이 많아서 한 가지 바로잡으면 이화영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결과는 하루 앞 27일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이화영, 수요일에는 이제 가처분, 그다음에 이준석 징계 이렇게 캘린더를 좀 메모를 해주시면 헷갈리지 없죠. 김연아 의원이 비대위원 출신이에요. 지금 비대위한테도 다 가처분을 매겼어요. 그러면 만약 인용이 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부터 뭐 김병민, 뭐 전주햄, 김행, 쭉쭉쭉 다 또 비대위원으로 정지가 돼 있는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전직 비대위 선배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그리고 진짜 다음 또 한 번 비대위를 다시 시도할 수 있을까? 그거 참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요. 결국은 이제 조기 전대로 가는 건데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 해서 2차 비대위가 사실은 무력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윤리위에서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도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양쪽 다 상처뿐인 결과를 얻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점이 굉장히 좀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쨌든 어렵게 정권을 되찾아왔고
또 결국 이준석 대표도 우리가 여당으로서 잘 해나가기를 바란다라는 의도에서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결국 양쪽 다 상처뿐인 결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그 의도부터 서로 다들 무색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좀 모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점점 더 지금 이 비대위 열차는 사실은 좀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어쩌면 벼랑이 있을지도 모르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8일 다 결정된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1년 반 뒤면 실시되는 국회의원 공천 평가 때 SNS 여론을 반영하겠다라고 시사를 해서 논란입니다. 정치인들이 잠재적 역량을 평가해서 공천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잖아, 그죠? 기준이 뭐냐 도대체? 보통은 자신의 조직 역량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동문이 몇 명이고 고향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무슨 산악회 다니는데 뭐 이런 거예요. 허당이지 뭐. 적촉면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리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SNS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평가 요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자, 뭐 여러 보도에서 민주당 내 일부에서 개인 유튜브도 만들고 SNS도 개설해 이 대표 편 들라는 소리 아니냐, 인터넷 여론도 민심이냐, 민주당 A 중진 의원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이냐도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면 자기도 큰 저항받을 것이다 라는 뭐 내부의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수님? 저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당은 이제 지난 10수년 동안 이게 사천이다 뭐 공천 때문에 뭐 이 당 저당 할 것 없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국회의원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천을 앞두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20%는 아예 그냥 공천 신청조차도 못 하게끔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공천에서 배제해버리는, 이게 지금 자리를 잡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4년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대략 이제 제 기억에 좀 비춰보자면 법안을 몇 건 발의했는지, 또 몇 건이 통과됐는지,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출석률은 어떻게 되는지, 의원총회 출석률, 그 다음에 SNS 활동, 네.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SNS 활동도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도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하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도 이제 상대 카운터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28일에 결과 나오잖아요.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상대 지도부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대위 없는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되리라 보십니까? 저는 기각될 것 같아요. 기각이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 같거든요. 같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다? 그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진석 비대위는 아마 법원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해산을 해야 될 테고,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해서 정기국회가 아마 끝나지 않을까. 그럼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다. 인용될 거. 왜냐하면 같은 재판부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놓고, 물론 이제 당헌당규 개정이 있긴 했지만 이게 소급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는 아마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